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버건디색 실크 스카프가 그의 손에 들어오기 훨씬 전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부터 말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준과 서연의 신혼생활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했다. 주말 아침이면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함께 브런치를 만들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봤다.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터졌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민주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아내 서연을 얻은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다정하고 헌신적인 민준의 곁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아주 서서히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서연의 잦아진 주말 근무였다. 미안해, 자기야. 이번 주말에도 백화점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주말 근무가 어느새 매주 토요일, 때로는 일요일까지 이어졌다. 우리 서연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으면 서연은 피곤한 기색으로 미소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 내가 주임이잖아. 책임감을 가져야지. 민준은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말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함께 있어도 온전히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시간들.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처음에는 저녁 9시면 도착하던 그녀가 10시, 11시가 넘어서야 지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달콤한 꽃향기, 어떤 날은 시원한 시트러스 향, 또 다른 날은 묵직한 머스크 향이 섞여 있었다. 민준이 무심코 오늘 향수 새로 뿌렸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능숙하게 대답했다. 아, VIP 고객들한테 시향해 주다가 옷에 뱄나봐.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다. 마치 고객에게 뿌려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다 온 것처럼 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관계에서 찾아왔다. 육체적인 거리감. 민주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려 했지만 서연은 교묘하게 그를 피했다. 나 너무 피곤해. 먼저 씻을게. 그녀의 대답은 늘 같았다. 욕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곧장 침대에 누워 등을 돌렸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운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잠결인 척 몸을 뒤척이며 그의 팔을 밀어냈다. 그리고 차갑게 속삭였다. 나 너무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피곤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냉담함.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랑했던 아내는 이제 가장 멀게 느껴지는 타인이 되어 있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는 날이 많아졌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시들해졌다. 그의 세상은 서연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그녀의 세상에서 그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목요일 밤에 일어났다. 그날도 서연은 늦게 귀가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던 민주는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그가 자는 줄 알았는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침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에 이끌려 민주는 조용히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서연이 막 거실로 나오려던 참이었는지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민주는 보고야 말았다. 화면 상단에 떠있는 메시지 알림. 발신인은 권 회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이번 주말 늘 보던 거기서 괜찮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권 회장? 늘 보던 거기? 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서연은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스마트폰을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죄책감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구야?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서연은 황급히 둘러대며 스마트폰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준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화염으로 타올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는 피곤하다는 핑계와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든 그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이 평소처럼 밝게 말했다.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서 중요한 VVIP 행사가 있어서 꼭 나가봐야 해. 민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주말인데 고생이 많네. 일 잘하고 와. 하지만 서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내가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 외투를 꺼내 입었다.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차키를 집어들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늘 당신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어, 서연아. 그날 민주는 아내의 직장인 최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주말에 화려하고 북적이는 인파 속 그의 발걸음만이 유독 무거웠다. 오늘 당신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어, 서연아. 아침의 다짐은 차가운 결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백화점의 호화로운 분위기, 반짝이는 조명과 값비싼 상품들, 행복에 겨워 보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어두운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서연이 일하는 명품 매장에 들어서자 그녀의 동료인 하은이 그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불안하게 흔들렸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굴었다. 형부. 여긴 어쩐 일로? 하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무대에 억지로 오른 배우 같았다. 서연이 좀 보러 왔어요. 오늘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요.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갈까 해서요. 많이 바쁜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은 하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는 일부러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하은은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못하고 옆에 있던 마네킹의 옷깃을 매만졌다. 아, 네, 서연 언니요. 지금 뒤쪽 창고에서 재고 정리 중이라서요. 오늘 VVIP 행사에 나갈 물건들을 직접 다 챙겨야 한다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엄청 바빠요. 제가 부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외운 대사를 읊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고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 명백한 그리고 아주 서투른 거짓말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바쁘다니 방해할 순 없죠.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매장 안 가장 구석진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하은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녀가 받았다. 자기야. 웬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어딘가 모르게 숨이 차 보였다. 마치 급하게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바쁠 텐데 잘하고 있나 해서.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창고지. 오늘 재고 정리할 게 산더미야.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중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 순간 민준의 귀에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난리 없는 소리. 낮게 울리는 더블 베이스의 선율, 맑게 부서지는 피아노 소리,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리고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듯한 달그락 소리까지.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상상했다. 고급 라운지나 바에서나 들릴 법한 배경음. 어떻게 창고에서 재즈 음악이 들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 고생이 많네. 알았어. 그럼 방해 안 할게. 이따 봐.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창고?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이 그를 휩쌌고 그는 정처 없이 백화점 안을 걷기 시작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갈수록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행복한 연인들, 쇼핑백을 가득 든 가족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모든 평범한 행복의 풍경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화려함의 정점, VVIP들만 출입한다는 최상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인적이 드문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다른 층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바닥에는 소음을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프리브레이드, 브리지 투 펜타리움 호텔이라고 쓰인 작은 금색 표지판이었다. 백화점과 바로 연결된 5성급 호텔로 향하는 비밀 통로. 일반 고객들은 알지도 못하는 오직 소수의 특별한 손님들만을 위한 길이었다. 싸늘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홀린 듯 그 통로를 지나 호텔 로비로 향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호텔 정문 앞에 칠흑같이 검은 윤기를 뿜어내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자 세련된 맞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내렸다. 매스컴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 신흥 IT 기업의 총수, 바로 권 회장이었다. 그의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빛을 반사했다. 민준의 호흡이 멎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권 회장이 직접 조수석 문을 열자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우아하게 내렸다. 백화점 유니폼이 아니었다.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와인색 실크 원피스. 목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깨에는 민준이 선물했던 가방이 아닌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의 클러치가 들려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권 회장을 향해 민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웃음은 피곤함에 지쳐 등을 돌리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권 회장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고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마치 오랜 연인처럼 웃고 속삭이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민준의 눈에는 오직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두 사람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밝혀들었다. 믿음, 사랑,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아니, 고통을 넘어선 텅 빈 허무함이 그를 덮쳤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사라진 곳을 응시했다. 사랑은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배신에 대한 대가뿐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서연의 번호를 찾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넷 검색창을 여러 단어 몇 개를 입력했다. 강남, 유능한 사설 탐정. 며칠 후 민주는 강남의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낡은 복도 끝에 위치한 박 탐정 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퀴퀴한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호텔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 이후 그의 슬픔은 빠르게 차가운 분노로 응고되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사무실 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박이 그를 맞았다. 달아빠진 가죽 소파에 앉은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마치 제3자의 사건을 보고하듯 건조하게 설명했다. 아내의 잦은 외박, 낯선 향수, 그리고 호텔 앞에서 직접 목격한 그 순간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냉정함만이 느껴졌다. 탐정박은 잔뼈 굵은 베테랑답게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수많은 배신의 현장을 목격해온 사람이었다. 전형적인 사례군요. 그는 말을 아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이혼 소송에 쓸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준이 되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탐정의 눈이 번뜩였다. 네, 민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그들이 함께한 모든 기록. 그리고 그 남자, 권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십시오. 그가 어떤 인간인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 전부 다요. 민주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탐정박의 조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서연과 권 회장의 미래는 매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탐정은 매일 저녁 민준에게 그날의 성과를 담은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민준은 밤마다 홀로 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의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사진을 인화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증거 파일을 만들어 나갔다. 월요일 20:0 호텔 스카이라운지 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장면. 테이블 아래로 두 사람의 손이 얽혀 있는 모습 포착. 민주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확대했다. 그가 아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요일 22:30 호텔 로비. 권 회장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CCTV 영상 확보. 그는 영상 속 권 회장의 소유욕 넘치는 손길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서연의 모습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금요일 19:0 호텔 일식 레스토랑. 권 회장이 서연의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주는 장면 촬영. 명백한 연인 관계. 사진들은 한 장 한 장 민준의 심장을 도려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것들을 파일에 정리했다. 그의 고통은 이제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탐정 박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단순한 불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지금 사무실로 오시죠. 이건 전화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찾은 탐정사무소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탐정박은 새로운 사진 몇 장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권 회장,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서연 씨를 이용해서 정부 고위 관료를 여러 차례 접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호텔에서 말이죠.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는 서연과 권 회장,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다. 서연은 그 남자에게 아양을 떨듯 웃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이 남자는 국토부 고위 관료인 정 의원입니다. 권 회장이 노리는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쥔 인물이죠. 서연 씨가 이 둘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일종의 로비, 즉 뇌물과 부패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민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의 아내로서의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권 회장의 사업적 성공을 위한 도구이자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배신을 넘어선 인간 자체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패의 사다리를 기꺼이 올랐다. 이로써 그녀가 돌아올 모든 다리가 불타 없어졌다. 사랑이 어떻게 이토록 추악한 거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조사 마지막 날, 민주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기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탐정박이 말했다. 사진, 녹취,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함께 나오는 영상 원본입니다. 그는 USB를 가리키며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번 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보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 회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앞길을 막는 건 뭐든지 치워버리니까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 봉투와 USB를 받아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마지막 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 한 번 없이 망설임 없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그는 가장 마지막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호텔 스위트룸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다. 어젯밤을 함께 보낸 연인의 나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 권 회장이 서연의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기며 입을 맞췄다. 너무나도 선명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농밀한 눈빛, 스스럼 없는 스킨십. 민주는 영상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사라진 텅 빈 얼굴. 모든 감정이 불타버리고 난 뒤에 잿더미 같은 표정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고통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서울에서 가장 냉철하고 승률 높기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상담드렸던 박민준입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민준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그 순간 심판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가 쏘아 올린 복수의 신호탄은 거대하고 화려했던 거짓의 제국을 단숨에 폐허로 만들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서류, 즉 소장이 서연과 권 회장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고급 빌라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권 회장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감상하던 서연은 등기 우편물을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봉투를 뜯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첨부된 증거 목록에는 그녀가 권 회장과 함께했던 호텔 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바의 이름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권 회장은 중요한 투자자들 앞에서 회사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그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순간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로 법원 등기에 도착을 알렸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소장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박민준, 감히 이까짓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해? 하지만 그의 분노 뒤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소장에는 상간남 소송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눈 공격이었다. 그날 저녁 공포에 질린 서연이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건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다. 호텔바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 권 회장의 차에 오르는 모습,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민주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마치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듯이. 서연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을 흡 들이마셨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용서는 당신이 내게 빌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에게 빌어야지. 당신이 버린 우리 시간들에게, 당신이 짓밟은 내 믿음에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언론사에 자료를 흘렸다. 곧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터져나왔다. 단독 신흥 IT 재벌 권 회장, 유부녀와 밀월, 불법 로비 의혹까지. 속보 권 회장의 그녀, 명품 매장 주임, 남편의 피눈물 어린 폭로. 언론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탐정이 확보했던 사진과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기사에 실렸고,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서연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던 백화점의 이름, 직급, 심지어 SNS 계정까지 공개되었다. 그녀의 SNS는 순식간에 악플로 뒤덮였다. 후폭풍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백화점은 기업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그날 바로 서연에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다. 3년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권 회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불륜 스캔들은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고, 함께 터져나온 부패 혐의는 그의 사업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그의 가장 큰 투자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권 회장, 실망이 크군. 우리 쪽 자금은 전부 회수하겠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야.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진행 중이던 대규모 계약들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마주했다. 초췌해진 서영과 모든 것을 잃은 권 회장은 더 이상 예전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에 불과했다. 법정은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권 회장의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피고 서연은 의도적으로 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꽃뱀 사건입니다. 거짓말. 서연의 변호사가 맞받아쳤다. 원고 측 상간남인 권 회장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 의뢰인을 기망하고 사업적 로비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는 증인석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결정적인 증인으로 채택된 서연의 전 동료 하은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잦은 거짓말과 외출, 그리고 권 회장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을 모두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서영과 권 회장의 주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판사는 민준의 변호사가 제출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과 증언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 모든 것이 민준의 뜻대로였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서연이 마지막으로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준 씨, 정말 이대로 끝인 거야? 우리 정말? 민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당신과 나의 이야기는 당신이 그 남자 차에 오르던 그날 이미 끝났어.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뒤에서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판의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한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아파트는 이제 텅 비어 작은 소리에도 공허한 울림이 퍼져나갔다. 먼지 쌓인 햇살만이 텅 빈 거실 바닥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서연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고 가구를 처분하고 이 모든 기억의 무덤을 정리했다. 그의 감정은 닳아 없어진 듯했다. 상자 위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들이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 처음 함께 봤던 영화표, 여행지에서 주워온 조약돌 같은 사소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얀 벨벳으로 덮인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심코 앨범을 펼친 그의 손길이 첫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 턱시도를 입은 자신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원을 약속했던, 거짓 하나 없어 보였던 그들의 찬란한 순간, 민주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액자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사진 속 행복한 남자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지난 몇 달간의 폭풍에 깎여나간 피곤하고 무감각해진 얼굴이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저렇게 순진하고 행복했던 남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깊고 고요한 공허함뿐이었다. 그는 승자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이었다. 어쩌면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이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액자에서 꺼냈다. 그리고 구기거나 찢지 않고 다른 잡동사니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 안으로 조용히 내려놓았다. 영화표, 편지, 조약돌 위로 웨딩 사진이 덮였다. 분노로 행하는 파괴가 아니었다. 과거를 온전히 놓아주는, 그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내는 조용한 의식이었다.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후 그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설렘, 함께 가구를 조립하며 웃던 기억들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열쇠를 문 옆 우편함에 넣어두고 뒤돌아섰다.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며 무거웠던 머리를 맑게 씻어주었다. 그는 승리감이나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 시간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사라진 듯한 평온함과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는 길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상처는 깊었고 흉터는 평생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신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은 타인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저 멀리 빌딩 숲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장엄한 일출. 그것은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인생의 첫 순간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 잿더미 위로 고요한 평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